응급실이 과연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 것이냐? 저는 뭐 망하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버티라고 한다면. 네, 안녕하세요. 2021년 6월부터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 맡고 있는 이형민 응급의학 전문의입니다. 2019년부터 3년 동안 코로나 기간이 있었죠. 코로나 기간 동안 응급실은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제가 했었던 이야기는 의료 체계 전체적으로 다 어려워지는데 원래부터 어려웠던 일종의 약한 고리부터 충격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코로나에서 약간 좀 벗어나서 다시 정상적인 궤도로 올라오던 와중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맨 처음에 전공의들이 이탈을 하고 나서 뭐 응급실이 힘들다라는 많은 이야기들을 언론에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전공의들이 나가기 전에도 많이 힘들었었고요. 전공의들이 나가고 난 이후에는 더 많이 힘들어진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한 달 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많이 힘들고요. 앞으로 갈수록 더 많이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0년도 의학분업 때 이제 참의료 진료단이라고 해서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마지막까지 지키고 있던, 저도 그 당시 이제 전공의였기 때문에 그 참의료 진료단의 일원으로 응급실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기억으로 응급의학과를 하게 되었었는데요. 세계의사협회의 어떤 기준도 그렇고 환자를 지키는 어떤 마지막 보루다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의료계 내부에서도 그렇고 응급실과 중환자실, 응급 환자에 대한 치료는 정말로 마지막까지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응급의학 전문의 선생님들이 마음 자체는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을 100% 지지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먼저 나서서 병원을 그만둘 수 없는 그런 상황들에 대한 어떤 자괴감, 불편함,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초창기에 되게 많이 힘들었었던 부분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응급실은 의사들이 마지막까지 지켜야 하는 곳이 아닌가, 어떤 식으로 지키는 것이 가장 전공의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던 부분이죠.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사실은 26개 전문과들과는 약간은 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응급의학을 전공한다라는 의미는 응급실에서 근무를 하는 것이 기본적인 디폴트 값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실제로 응급의학 전문의들 중에서 응급실을 떠나서 개원을 한 친구들이 10%를 넘어서게 됩니다. 처음으로. 응급의학 전문의들의 어떤 이탈도 되게 가슴 아픈 일이지만 또 하나 또 되게 힘들었던 일 중에 하나가 전공의 수련을 하는 전공의들이 매년 10% 가까이 전공을 그만두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되게 더 저희한테는 가슴 아픈 일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문의들이나 전공의들의 이 응급의학과 이탈이 이미 이전부터 시작이 되었었던 것이고 이번 2,000명 의대 증원 사태에 이르러서는 이제는 뭐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컨센서스가 더 많이 확산되게 되죠. 이러한 어떤 구조상에서 봉직이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계약이 3월에서 5월 사이에 몰려 있고요. 그래서 매년 3월에서 5월 사이에는 200명에서 300명 정도의 응급의학 전문의들이 병원을 옮기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고 나서 이전 병원에서 사퇴를 하고 사직을 하고 새로운 다른 병원으로 가지 않는 사람들이 대거 늘어날 것이다 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와중에 또 이런 일 때문에 개인적으로 사직을 하는 숫자, 이미 40~50명가량의 응급의학 전문의들이 응급실 현장에서 사직을 하고 지금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그만두게 될 것입니다. 응급실 408개소 중 97%인 395개소는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응급실이 과연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 것이냐? 저는 뭐 망하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버티라고 한다면 6개월도 버티고 1년도 버틸 수 있겠지만 질이 떨어지는 것은 감수를 해야 합니다. 응급의학 전문의가 이탈을 하고 나서 다른 과 전문의나 아니면은 일반의가 그 자리를 차지를 하게 됐을 때 제공할 수 있는 응급의료의 수준과
응급의학 전문의가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질이 떨어질 것이고, 또 한 가지가 배후 진료 능력이 완전히 충만할 때에 제공할 수 있는 응급의료와 배후 진료 능력이 받쳐주지 못할 경우에 응급의료의 능력은 차이가 나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질은 떨어지겠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느냐? 일단 저는 상당히 오랜 기간 버틸 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뭐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겠죠. 골든타임이 지난 것은 확실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응급의학과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응급의학과가 인기가 없는 과는 아니에요. 분명히 인기가 없는 과는 아닌데 막상 하고자 할 때 사실은 망설이게 되는 가장 큰 부분은 어떤 사법 리스크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현장에서 중증 환자들을 많이 다루고 또 현장에서 사망을 하게 되는 경우들, 여러 가지 문제들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은 과이기 때문에 이런 사법 리스크가 해결되기 전에는 절대로 지원율이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5년에 한 번씩 복지부 장관 주재로 응급의료 발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응급의료 발전 계획을 만드는 그 응급의료 논의를 할 수 있는 특위의 구성을 보면 각 부처 장관들 들어오고요. 돈 필요한 얘기니까 장관들, 또 복지부의 어떤 공무원들, 그리고 시민단체가 들어옵니다. 시민단체 들어오고, 또 이제 여러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실제로 응급의학 전문의들 같은 경우에는 위원으로서 어떤 그 결정권을 가지고 참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조언을 하는 어드바이서 역할로 참여를 하게 된단 말이죠. 저는 그 구성 자체가 사실은 기본적으로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국회의원 되신 그 의료관리학에 계신 그분께서 응급의학과 처음 만들 때부터 응급의료 발전 계획, 모든 응급의료 발전 계획을 다 참여를 하셨었어요. 근데 이번이 4차인데 3차 응급의료 발전 계획 만들 때 무슨 해프닝이 있었냐면은 응급의학과 빠지라고 그랬단 말이죠. 아니, 응급의료 발전 계획을 만드는데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을 빠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응급의료 발전 계획을 당연히 응급의학과에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랬더니 너희는 이익 집단이기 때문에 이 논의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때 그래서 3차 응급의료 발전 계획이 나올 때 저는 이제 그 당시에는 의사회가 아니라 학회의를 하고 있었으니까 응급의학회에서 학회 나름대로 응급의료 발전 계획을 따로 만들었었어요. 저희도 발표를 하고 복지부도 발표를 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생겼던 것이죠. 결국은 그렇게 숫자로 들여다보고 책상 앞에서 만든 응급의료 발전 계획이 과연 효과적이었느냐 따져봐야 된단 말이죠. 아니 3차에 걸쳐서 응급의료 발전 계획을 했으면 응급의료가 발전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발전하지 않았다, 문제가 있다라고 정부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거 만든 사람들이 1차적으로 책임을 져야죠. 그러나 그거 만든 사람들 지금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잘못된 탁상행정이나 현장을 무시한 이런 정책들이 결국은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모든 정책은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동의를 해야지 의미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결국 소용이 없을 것 같은, 동의를 못하는 정책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결국은 현장의 전문가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그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만들어줘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의사회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고 참여시켜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껄끄러울 것 같은 자리에는 안 부르더라고요. 학회만 부르고. 그런 어떤 정부의 자세 변화가 없이는 앞으로의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게 되게 가슴 아픈 부분입니다. 응급의학과 전공의들도 이번 사태에 다들 지금 응급의료 현장을 떠나 있고요. 3월 14일에 응급의료 발전 포럼을 했었습니다. 젊은 의사들의 미래 스케치, 이 친구들의 미래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그려줘야 할까에 대해서 저희가 모여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던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그 행사에 응급의학 전공의를 하다가 이탈한 한 200명 정도의 전공의들이 현장에 왔어요. 저희는 한 100명 정도 올까 했는데 이제 상당히
뭐 지금 응급의학 전공의들이 다 해서 한 600명 정도인데 나간 친구들이 한 450명 정도라고 하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 친구들이 그날 현장에 온 것이거든요. 이 친구들이 미래 자체를 아직은 포기한 것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실제로 들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친구들을 돌아오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그런 현실의 벽들이 있죠. 어떤 법적인 위험성이라든지 그리고 정부에서 필수 의료를 바라보는 시각, 저는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필수 의료는 언제든지 나라에서 마음대로 데려다 쓸 수 있다. 그리고 언제든지 희생시킬 수 있다. 이런 정부의 스탠스로는 돌아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이 사태가 지나가면은 어디선가는 끝맺음이 있겠죠. 그러나 지금 나가 있는 친구들 중에 그 모든 것을 감안하고 내가 다시 응급의학을 돌아와서 하겠다. 얼마나 될지 저희는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상당히 많이 아마도 떠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마음이 아픈 건 내년에 지원하려는 친구들이 과연 있을까라는 부분도 의문이고요. 앞으로 지원하려는 사람들이 있을까? 역시 더 의문입니다. 결국은 가장 급한 것은 정부가 응급의료라고 하는 이런 정말 나라에 정말로 필요한 이런 분야를 지원하고 발전시키겠다라는 어떤 의지 표명이나 스탠스의 변화이고요. 그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은 사법 리스크를 줄여주겠다. 너희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나라가 책임져 주겠다. 이런 어떤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게 제일 급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금 응급실에 남아서 환자를 진료하고 있지만 국민 여러분들의 불편에 대해서는 진짜로 마음 깊이 사과드리고 사죄드리는 마음입니다. 죄송한 마음입니다. 이 일을 초래한 게 정부라 하더라도 실제로 피해를 입고 계시는 것은 국민들이 맞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료라고 하는 부분이 특히 이제 이 의료 개혁이라고 하는 부분이 국민과 의료계가 정부에 요구를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국민과 의료계는 기본적으로 생각이 같습니다. 의료 개혁이라는 부분, 의료 발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정부가 거기에 따르는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거기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이 사태를 여기까지 만든 것이거든요. 결국은 한편이 돼야 할 국민과 의료계가 지금 갈라져 있단 말이죠. 실제로 국민들이 의료계를 보는 시선 자체도 많이 차가워졌고요. 그리고 환자와 의사의 믿음 관계가 지금 파괴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정말로 회복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의료개혁, 그리고 질 높은 의료를 정부에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은 국민과 의료계가 함께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되게 중요한 기회죠. 변곡점이 맞고요.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에 정말 제대로 된 의료에 대해서 한 목소리로 국민과 의료계가 정부의 주장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합니다.